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낮아져서 밖에 나가면 이제 춥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어디 아이를 데리고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단조로운 인생은 없다고 하던데 저 역시도 참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아직 나이가 70대도 아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웃기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시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제 사연을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대신 통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학교에 다닐 때 별명이 바로 거지였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너무 가난한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수도나 전기가 끊기는 것은 당연했고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형제는 없고 자식은 저 하나였어요.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누가 버린 교복을 주워서 입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직업이 딱히 없었어요. 그나마 엄마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아빠는 어디 소속되어 일한 적이 아예 없어요. 일용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일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는 소주나 막걸리를 사는 것으로 다 썼어요. 집에 가져오는 돈이 없으니 엄마와 매일 싸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안 싸운 날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매번 사고를 쳐서 본인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거든요. 돈을 주면 3배로 돌려준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아빠가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좁은 집에 사채업자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단칸방이고 반지하였는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니 사람이 서 있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딱 봐도 훔쳐갈 것이 없는 것이 보이자 사채업자들은 아빠에게 무슨 각서까지 쓰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각서는 아마 신체 포기 각서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엄마는 더는 이런 아빠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를 데리고 한밤중에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자는 저를 깨워서 나가는데 본능적으로 아빠를 이제 살면서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빠를 본 적이 없답니다. 워낙 가족에게 못했던 아빠라 그립지는 않아요. 한편 엄마와 외할머니와 셋이 살게 된 저는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외할머니는 그때 몸이 매우 안 좋으셨는데 그러니 엄마가 돈을 혼자 벌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외할머니를 계속 돌봐야 했습니다. 병간호보다 힘든 것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는 거였어요. 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저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비를 마음껏 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셨어요. 우리 지영이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지영아, 너는 꼭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적어도 자기 아내랑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놈은 만나면 안 된다. 알겠지? 내가 너희 아빠 만나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나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남편으로는 꼭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게 늘 돈이 많은 여유로운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 생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죽어라 공부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학교는 아니어도 인지도가 있는 학교라서 엄마와 외할머니는 제가 합격 소식을 알리자 우셨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했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간 저는 입학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달도 쉰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시험 기간 때도 차라리 밤을 새워서 공부하더라도 아르바이트는 쉬지 않았어요. 돈을 악착같이 벌면서 꼭 나중에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저는 사내 연애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의 소원인 부자 남자였어요. 특별하게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여유로워서 그 조건이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알겠다고 대답하게 되었어요. 외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상태라 제 가족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집이 여유롭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반대는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은 형식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예단이나 혼수를 과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안 형평상 다 해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댁에 가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네가 대학이나 직장은 괜찮아도 집안 형편이 워낙 힘드니까 너희 집 사정상 힘들긴 하겠네. 우리 집이 상당히 유서 깊은 집안이라 제사도 16번이나 있고 명절 때도 격식을 차리거든. 그래서 혼수나 예단이 되게 중요한데. 죄송해요. 최대한 혼수는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 예단이 조금 무리라서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결혼하고 제사랑 명절 때 반드시 최선을 다할게요. 제사랑 명절 참석은 우리 집 며느리라면 당연한 거야. 네가 사정이 정 그렇다면 내가 대신 사고 네가 산 것처럼 하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라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어. 대신 네가 우리 집에 정말 잘해야 해. 정말요? 어머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절대 집안 행사로 섭섭하게 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제게 본인이 대신 낼 테니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던 저는 그저 계속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가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은 명절 때는 엄마가 오히려 휴일에 수당을 받으려고 일하셨습니다. 제사도 우리 집의 형평상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경험이 없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게 닥칠 일을 알았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원래도 저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단과 혼수 문제로 더욱 그 마음이 심해졌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시댁이 유난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뒤 양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시댁은 행사 때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결혼하고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냥 일상복을 입고 왔다고 뭐라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놀랐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에 갈 때마다 한복을 입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와서 요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인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사내 연애로 결혼해서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 힘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에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화가 난 눈치였어요. 집에 있던 시누이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요? 언니가 늦게 와서 그렇죠. 솔직히 언니 결혼하고 처음 생신인데 먼저 연락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언니한테 편의를 많이 봐주니까 우리 집이 쉬워요? 후, 언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실망이에요? 네? 아,
시댁이 어떻게 쉬워요. 전혀 쉽지 않고 오히려 너무 어려워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었는데 그건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먼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오라 하셔서 너무 이르게 가면 민폐일까 봐. 아, 됐어요. 변명은 왜 이렇게 많아요? 됐으니까 가서 일이나 해요. 미역국은 소고기 넣어서 하고 갈비찜이랑 잡채는 언니가 담당해요. 저녁 7시에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세요. 늦으면 그땐 우리 엄마 진짜 화낼걸요? 신우이는 제게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잡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요리를 직접 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저런 음식을 집에서 먹어본 적도 손에 꼽아요. 친정 엄마가 요리에 재능이 있는 편이긴 했는데 애초에 집에서는 김치와 김하고 밥만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없으면 그냥 굶었었죠. 그러니 갑자기 저런 어려운 요리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재료는 있는데 아예 손질도 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제가 다 손질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방법이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둘은 제가 오자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쉬더라고요. 급했던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요리하는데 처음이라 정신이 사나웠어요. 엄마가 친절하게 말해줘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조리도구도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냄비가 바닥에 떨어져서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제게 시끄럽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요리하는데 처음이라 불 조절이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고기를 다 태우고 그걸 수습하다 손에 가벼운 화상까지 입게 되었어요. 화상을 입은 손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비와 냄비가 문제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시누이가 달려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다 망친다고 제게 대놓고 뭐라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 제 흉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셨고 저보고 부엌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갈비찜, 미역국, 잡채 셋 중에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엌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제욕을 하며 요리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그걸 다 받아쳤어요. 속상한 저는 갈 곳이 없어 남편이 결혼 전에 살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던 저는 남편의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녁 7시가 되고 친척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그래도 웃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밝게 웃으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가 제가 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저는 죄송해요. 제가 요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은 부족한 솜씨라 한 음식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연습해서 꼭 아버님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봤어야 알지.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세아가, 너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요리 하나씩 연습해라.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요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해. 그래야 음식도 빨리 늘어. 어머, 그거 좋다. 언니,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어머니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언니는 시어머니 진짜 잘 만났네요. 나중에 내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게 주말마다 와서 요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만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인인 것을 까먹으신 건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듣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주말부터 진짜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 시댁에 가서 요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또 피곤한 티를 너무 많이 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가야 했기 때문에 차마 지하철과 버스를 타지는 못했어요.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고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 자꾸 물어봐서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피곤해하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갈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싫어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요리는 여자가 해야 하는 거니까 저 혼자 오라고 하셨거든요. 당신 아들은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명 사내 연애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모르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앞에서 요리하는 것은 제게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도 맛있다거나 잘한다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요리를 못한다고 구박하기 바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요리를 집에서 먹다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속상해하면 제게 예단 얘기를 꺼내셨어요. 본인이 예단까지 대신 사서 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거기에 대항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주말에 가서 요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으니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중간에 명절과 제사가 있으면 그 주는 아예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 생일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시누이 생일은 결혼하고 반년 정도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추석도 지냈고 제사도 몇 번이나 보낸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의 생일 전날 저녁에 저는 심한 복통을 앓게 되었어요. 다음 날에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녁으로 먹은 음식이 체한 거였습니다. 갈 때마다 구박받으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하필 직장에서 업무도 바쁜 시기라서 버틴 것이 신기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는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대로 또 다음 날에 시댁에 가면 그때는 입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을 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도저히 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결국 울면서 이번 시누이 생일은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이번에 불참한다고 했어요. 의외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알았다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주말에 또 한복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걱정하긴 했어도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모르는 며느리를 우리 집에 들일 수는 없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 식구 생일에 빠져? 일부러 그 전날에 꾀병으로 배탈 난 거 모를 줄 알아? 여우처럼 우리 아들 꾀면 내가 그대로 속을 줄 알았지? 어림도 없다.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꾀병이라뇨. 진짜 응급실에 가서 수액까지 맞았어요. 영수증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가씨 생일에 미역국을 직접 끓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됐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예단까지 대신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러니? 그 돈 당장 내놔. 그냥 인연을 끊고 각자 살자. 이런 며느리가 내 며느리라고 조상님들께 죄송해서 어떻게 사니? 시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예단으로 내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빌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1시간 정도 흐르자 문을 열어주셨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하면서 제 욕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려운 줄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정말 시댁이 쉬웠으면 이렇게 주말마다 갈 리가 없었잖아요.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부자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댁과 남편은 돈으로 아쉬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버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었거든요. 또 명절에는 시아버지가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행복한 부잣집 며느리로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실망하거나 속상한 모습을 보기 싫었던 저는 괜찮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 생일 사건 이후로 저는 몸이 아프면 직장에는 빠져도 시댁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시댁에 가서 아픈 게 심적으로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러다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나가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임신을 바로 계획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상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과 시댁을 오가면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활도 익숙해졌는지 임신이 기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관도 아니고 자연 임신인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라는 소리에 저는 좋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둘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우리 친정엄마는 쌍둥이 소식에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시댁에서도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저는 임신 동안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둘을 품고 있으니까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거운 몸으로 회사에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초기에는 유산 증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결국 저는 회사를 그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휴직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던 저는 어렵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퇴사하게 됐다고 하니 시댁에 더 자주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말마다 가고 있는데 주중에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증상으로 저는 입덧이 매우 심한 상태였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엌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제게 시댁에 와서 요리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부탁하자 2주에 한 번으로 줄여주더라고요. 이것도 생색을 얼마나 내던지 모릅니다. 한복도 겨우 부탁해서 안 입고 시댁에 가서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요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댁에 가서 요리하는데 너무 어지럼증이 심하더라고요. 아이들 태동도 심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만 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되었습니다. 피가 철철 나자 저는 그걸 보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원래 피를 조금만 흘려도 무서워하는 저라서 제 손가락을 보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서운해서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랍니다. 예. 깜짝이야. 나는 애라도 떨어진 줄 알았잖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들바들 떨어? 아유,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어. 나는 예전에 너보다 심하게 다쳤는데 그냥 요리했어. 아유. 어머니, 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지금 당장 갈래요. 어지러워서 몸이 이상해요.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죠? 어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난리를 쳐?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시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잡고 우는 저를 냉담하게 바라보셨어요. 결국 저는 혼자 울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심지어 일부러 그런 거라고 흉을 보더라고요. 만약 제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출산할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한 상태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기 싫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중간에서 저랑 시어머니를 둘 다 달래느라 고생하긴 했어요. 문제는 이것을 굉장히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집에서 태교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시댁에 가지 않고 태교에만 집중했어요.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오로지 아기들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출산 전까지 아이들과 제게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마침내 쌍둥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다 회복하지 못한 제게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출산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보고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을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말리면서 얄밉게 출산이 저렇게 힘든데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오자 혼자 쌍둥이를 돌보는 것이 막막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산후 도우미를 불러주었는데 그래도 혼자 보는 시간이 많아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본인 집에서 청소일을 계속해서 하느라 시간을 내어 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아이들을 잠깐 보고 바로 씻고 잠들기 바빴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돌보라고 해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남편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면 다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때 너무 서러워서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라 힘든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본인 엄마, 즉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라고 했다고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왔으면 도와주기라도 하지. 시어머니는 편하게 손님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기거나 분유를 만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정신사납게 하더라고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차라리 안 오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도 울면 바로 저를 찾았어요. 살림을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제게 집안일이 더럽다고 하셨죠. 집안꼴이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다 깨끗하겠다. 이래서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야? 너 설마 우리 아들 굶기는 거는 아니지? 지금 돈도 우리 아들만 벌잖아. 너는 복 받은 거야.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 어머니, 저는 밥을 건너뛰어도 남편 밥은 제대로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치워도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서 깨끗하게 집을 보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호텔처럼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난다. 나라서 참아주는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애들 키우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 나도 둘을 키웠는데 괜찮더라. 참다가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더 뭐라 하기 바빴거든요. 밥이라도 시누이랑 먹고 오면 편한데 꼭 집에서 먹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본인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데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시댁과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가 100일이 지나자 예전처럼 시댁에 오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텐데 아기들이 한번 외출하려면 짐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들고 시댁에 혼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말마다 가던 행동을 시어머니가 반대로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 오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본인 엄마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와도 쌍둥이 육아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아들인 우리 남편의 밥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주중에는 혼자 육아하느라 힘들고 주말에는 시어머니를 봐야 해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에게 말해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에 관해 불만을 얘기하면 남편은 티가 나게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러다 돌잔치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아기들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열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육아와 시댁 때문에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냥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와 시부모님과 시누이만 같이 밥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친척을 다 불러서 돌잔치를 크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기를 낳아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괜히 아이들을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데려갔다가 둘 다 아프면 난감해서 싫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돌잔치를 우리끼리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아기들 감기에 걸리면 어떡해. 당신은 아빠잖아. 애들 걱정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 그때 또 어른들 다 모아서 크게 명절 보낼 텐데 그때 보여드리면 되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너는 왜 우리 집이 뭘 하자고 하면 그렇게 싫다고 해? 우리가 유서가 깊은 집안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이런 친척들이 없고 집안 행사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 남편과 저는 아기를 낳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싸움이 늘었어요. 결국 시댁과 남편의 강요로 돌잔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은근히 제 욕을 한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돌잔치가 끝나고 제게 시댁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말하긴 했는데 친정엄마는 며느리인 제가 걱정되었나 봐요. 제게 부잣집 며느리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말로는 적어도 시댁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들을 쓰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그 돈들도 생색을 얼마나 내던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10번도 넘게 제게 강요했거든요. 제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감사했는데 돈을 쓸 때마다 저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나중에는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사람이 적당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모차를 사거나 아이들 침대를 살 때마다 좋은 것을 사주셔서 감사했지만 제 입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정엄마는 제게 시댁에 굳이 밉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우리 시댁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려도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저와 달리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 가난해서 먹을 일이 많지 않았던 거지 요리 솜씨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김치도 한번 맛보면 다른 김치는 못 먹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 김치를 먹은 지인이 김치 가게를 차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우리 친정엄마의 김치를 맛보더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입맛을 만족하다니 우리 엄마가 더 대단해 보였어요. 엄마의 김치를 받고 시어머니는 제게 뭐라 하는 것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살려고 했어요. 무엇이든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또 사건이 터지게 되었거든요.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는데 만나는 남자가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제게도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잘 보여야 한다고 주의를 얼마나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누이 상견례 자리로 가는데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날 안 그래도 아기들은 우리 친정엄마에게 맡긴 상태로 가는 거라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제 기분을 망쳤습니다. 예, 너는 내가 예단도 대신 내줬잖아. 알지?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딸을 키우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 우리 딸이 너처럼 시댁 돈으로 시댁에 선물하면 속상해서 못 살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아 사는 제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단을 대신해 준 것은 분명히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저 말을 100번도 넘게 들으니까 귀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저 말을 들으니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남편은 제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것은 적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살았는데 갈수록 지나치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는 유독 저랑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이 결혼했다고 자꾸 본인의 딸과 비교했죠. 저는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나 봐요. 이런 속상한 상태에서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도 시누이 결혼식이라고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사돈댁의 경사니까 축하한다고 직접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 입으셨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산 옷은 우리 엄마에게 정말 얼마 없거든요. 그 옷은 엄마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큰 영향을 불러왔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보더니 피식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같이 시댁에서 모였는데 우리 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촌스럽다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그날 사돈이 입은 옷 보고 너무 웃겼잖아. 어디서 그런 이상한 옷을 구하신 거야? 일부러 그런 옷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들겠어. 다들 그 옷 봤어? 주황색 옷. 아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어머니, 지금 우리 친정 엄마를 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는 어머니 드린다고 김장김치도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는 뭘 이렇게 발끈해? 너는 정말 시대가 어려운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 엄마가 웃긴 옷을 입은 것을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그런 옷을 입으라고 시켰니? 진짜 웃기네. 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가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옷 아니거든요? 백화점에서 산 옷인데 왜 그러세요? 누가 보면 쓰레기 같은 옷을 입은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 하자 갑자기 본인이 더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까지 나서면서 우리를 말렸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동안 참은 것이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죠. 결국 남편이 저를 억지로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화를 내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을 왜 참지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이혼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쌍둥이를 어떻게 혼자 키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맞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차마 친정엄마에게는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바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일이 많다고 야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야근뿐만이 아니고 주말에도 나가더라고요. 저는 사내 연애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이 많은 시기가 아닌데 출근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누가 남편 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고 있던 상태라 제가 대신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블랙박스를 우연히 봤는데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모르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게다가 대화 내용은 너무 태연하게 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저번에 간 곳이 좋았다,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의 쌍둥이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는데 피가 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면서 너무 충격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일단 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다 옮겼어요. 심호흡하면서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제가 이걸 따진다고 남편이 빌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것 같아서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알리지 않고 저는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제가 제보하는 오늘의 사연의 핵심이에요. 그날은 바로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생신이면 꼭 시댁에 모이니까 쌍둥이를 데리고 시댁의 남편과 갔어요. 가는 내내 시댁 식구들을 볼 생각에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어서 머리가 아주 복잡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도 역시나 똑같이 제 앞에서 제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모른 척하며 머릿속으로는 남편의 바람과 아이들 육아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과 은근하게 틀어지면서 저는 더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하지 않아서 제게 괘씸하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눈치가 보여 저도 후식으로 과일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부엌에서 뒷정리 겸 과일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치우는 저를 보더니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엮이고 싶지 않아 최대한 모른 척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제가 김치 그릇에 손을 대면서 치우자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날 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그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티가 나게 제가 시어머니를 피하니까 시어머니는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제가 김치 그릇에 손을 올리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너희 엄마 김치가 그래도 괜찮더라. 너는 음식 솜씨가 전혀 없는데 너희 엄마는 음식을 좀 하더라고. 이번에도 김장하면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해. 알겠지? 내가 예단도 해주고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잖아. 이 정도면 김치 받을만 하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너희 엄마라고 하시는 것도 불편해요. 사돈이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친정 엄마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불편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희 엄마라고 말하면서 김치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의 노동을 너무 얕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저렇게 대놓고 말하자 기분이 상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갑자기 부엌을 나가길래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방에 가더니 지갑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지갑을 열고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 제게 그 돈을 던졌어요. 먹고 떨어지라는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순간 저도 속으로 욱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제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시어머니를 노려봤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 거지년아. 너는 돈독이 잔뜩 올라서 보기가 싫어.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이면 시대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10만 원이면 됐지? 너희 집 형편에 이 정도면 과분한가? 너희 엄마한테 말해서 100포기 담아서 와. 저는 시어머니의 저 언행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돈이 없는 게 뭐가 그리 죄라고 이런 모욕을 당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김치곤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포기를 담으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건데 겨우 1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눈이 돌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미 꾹 참았던 것이 확 터져서 폭발했거든요. 신혼 때부터 참아왔던 시댁의 갑질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까지 심란했던 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김치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그릇을 들어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내리꽂았어요. 김치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순간 욱해서 한 행동인데 지금까지 후회는 전혀 없어요. 김치로 맞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는 본인 엄마가 김치로 얼굴을 맞은 것을 보고 울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제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욕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쌍둥이들을 각자 유모차에 태웠어요. 한시도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쌍둥이들을 데리고 시댁 대문을 나서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더니 괴성을 지르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고 다시는 시댁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멱살을 잡은 시어머니를 그대로 떼어냈어요. 시누이도 저한테 달려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돈독한 것을 보자 화가 더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곱게 나가려다가 시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화병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껏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를 말렸는데 남편의 뺨도 때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때리자 시어머니가 또 제게 달려들었어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보다 키도 크고 체격이 있어서 맞지 않았습니다. 지겨워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재벌인 줄 알겠어. 아니, 재벌도 이렇게 천박하게 말 안 할 거야. 야, 내가 진짜 수준 떨어져서 이놈의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그놈의 돌이? 그게 뭐가 중요해? 아, 됐어. 나는 진짜 너희 집안 식구들 격 떨어져서 말하기도 싫어. 뭐? 야, 이 거지년아. 너 미쳤어?
진짜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김치를 던져? 못 배운 거 자랑해, 어? 내 아들 돈으로 살면서. 아, 할 게 없어서 회사 신입 여직원하고 바람난 네 아들? 너희 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한데? 내가 외도한 네 아들 정상적으로 회사 못 다니게 어떻게든 인생 망하게 할 거야.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제가 외도한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길래 이미 증거는 있으니까 회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니까 부들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간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당연히 소송에서 졌어요. 제게 위자료도 두둑하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지만 동료들하고 계속해서 연락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쌍둥이 자식들을 두고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다고 울면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유부남이 신입 여직원들 건드려서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에게 들으니 퇴사하는 날에는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걱정되어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퇴사한 남편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제자리에 있던 분이 그만두었는데 제게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이혼 소송을 마친 직후였는데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고 있어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했더니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혼자 속상해하는 것이 더 슬프다는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줬던 김치가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돈을 조금 모으면 우리 엄마를 위해 반찬 가게를 열어드리려고 해요. 우리 엄마지만 음식 솜씨가 제가 당당하게 자부할 만큼 자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쌍둥이를 데리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보자인 시댁과 인연을 끊으니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여유롭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서 행복합니다.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라 모으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운 아빠는 아이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 혼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죠? 댓글로 응원의 말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컸던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통쾌하고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별다른 볼일 없이 제 가정, 소중한 가족들을 건사하며 살아온 것이 전부예요. 이토록 평범하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만 사연 한 편 써내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며 내 사람들 챙기면서 살아왔더니 제 한 몸 건사하는 것에는 소홀했었나 봐요. 이걸 계기로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희 식구로는 제 인생의 짝꿍, 우리 남편이고요.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존재인데요. 사실상 저에게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게 키워낸 가족입니다. 말도 안 되게 시리 도련님을 형수 되는 위치인 제가 어떻게 자식처럼 키웠냐고요? 그도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답니다. 벌써 아주 옛날 일이죠. 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같은 반 친구가 자습하다 말고 일찍 조퇴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가냐고 친구들이 시샘하며 질문을 퍼부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자기 동생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고 어머니가 출산 중이라는 연락이 와서 가본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쑥덕거렸죠. 그럼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서 보통 늦둥이가 아닌 것 같다고 신기함에 떠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 큰오빠와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그다지 신기해하진 않았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희 큰오빠는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였던걸요. 아무튼 그 친구처럼 이 정도로 형제간의 나이 터울이 큰 경우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몇 년 후였습니다. 바로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죠. 저는 전문대학을 다녔는데 근처 멀지 않은 곳에 4년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 남학생들과 단체로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머릿수 맞춰야 한다는 동기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미팅에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수줍어 보였습니다. 여기 군바리 새끼가요. 엄청나게 간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봐줬습니다. 까짓거 나와서 놀다 가라고 그런 거니까 마음 넓게들 이해해 주세요. 남자 쪽 대표 학생이 저희 남편을 가리켜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지금 엄연한 재학생이거든. 아직 머리가 덜 자라서 그래. 저 앉은 것 좀 보십시오. 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예쁘게 좀 봐주세요. 우리 군바리가 나라 지키다가 막 민간인이 돼서 저렇습니다. 발끈해서 받아쳤지만 말로 주고 되로 받고는 얼굴까지 빨개지는 모습에 저는 푸릇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짧은 머리의 복학생이 눈치 없이 미팅 자리 꼈다고 다들 한마디씩 놀리는데 분위기를 보니 남편이 싫거나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죠. 학교 내 교우들과 관계가 완만해 보이고 성격이 급한 데 없이 유해 보이는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짧은 머리도 시원시원해 보였고요. 그런데 제 눈에만 그리 보인 게 아니었던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지목을 꽤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었기에 괜히 조마조마했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머릿속 맞추러 나갔던 저는 어느새 진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근두근 떨리는 심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그 순간 저를 지목했습니다. 정말 헉소리 날 만큼 기쁘고 신기했어요. 저희 교제하고 나서 남편이 알려준 사실입니다만 처음부터 제가 자기를 맹렬히 쏘아보는 것에 대체 저 여자애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반은 호기심에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단지 저희 남편이 마음에 들어 계속 시선을 보낸 것뿐이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받아들여졌었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법. 이런 오해가 불러온 인연은 끈질기게 이어졌답니다. 휴대폰 하나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연애하는 데는 문제없이 살아왔죠. 그때 그 시절의 낭만이 오히려 가득했었는걸요. 저희 사귈 때 레스토랑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스프 홀짝거리고 함박스테이크를 폼나게 한 접시 썰고 다녔었네요. 그리고 카페 투어를 다녔어요. 그때는 카페마다 성냥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남편이랑 습관적으로 그거 하나씩 챙기는 재미도 있었죠. 전 지금까지도 그 원천이 헷갈리는 게 첫눈에 대한 로망들이 강했었나 봐요. 특히 남자들이요. 쉽사리 첫눈 오면 청혼하겠다. 첫눈 오면 너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의 첫눈 꼭 항상 보면 애매하게 왔어요. 찔끔 휘날리는 걸 보면서 대관절 이게 첫눈이 아니야? 여자들은 헷갈리곤 했으니까요. 상대방도 첫눈으로 쳐줄지 안 쳐줄지 그런 황당한 고민들을 해야 했답니다. 저도 그거 한번 당해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의 연애 도중에서는요. 첫눈이 제대로 내려줬어요. 아주 펑펑 내려서 그날 데이트했던 저희가 평소보다 진하게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쏟아냈고 손잡고 걸어가면서는 둘 다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별 느끼한 대사들을 서로에게 뱉었었네요. 그러면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부러 남편의 집에도 놀러 갔었고요. 그때 어머님을 배웠었죠. 우리 아들이 내도록 전화기 붙잡고 구구절절 떠들게 만든 상대가 바로 아가씨였어요. 저에게 처음 뱉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웃으며 그러시는 것에 저는 부끄러워 남편의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아유, 곱기도 하네.
전화요금 아깝지 않은 아가씨라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졌네, 그래. 남편이 헛기침하니까 어머님께선 더욱 장난스레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고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그때 먹었던 밑반찬 맛이 생각나는 기분이 뭉클해지네요. 아,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함께하는 어색하는 듯 화기애애한 밥상에는 남편의 동생도 함께였어요. 남편에게는 부친이 안 계셨습니다. 수험 공부 한창 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대요. 심적으로 힘들어 휘청했지만 오히려 마음 굳게 다잡고 공부 열의를 불태워 대학에 진학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니, 남동생과 아주 애틋하다고도 몇 번 말을 해준 바 있었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컸고 아버지와의 추억이란 게 있어. 그런데 내 동생한테는 그런 게 없는 셈이잖아. 볼 때마다 얼마나 애잔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어린 내 동생, 내가 정말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고 난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해. 남편의 동생이 많이 어리다고 늦둥이라길래 기껏해야 중학생이겠거니 짐작했다가 깜짝 놀랐었죠. 실제로 처음 보니까 너무나 귀여웠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인사하고 밥까지 먹는 것에 어색했는지 계속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입을 오물오물 하더라고요. 어리고 귀여우니까 제가 남편을 향해서 장난도 쳤었어요. 혹시 오빠 자식 아니야? 오빠 자식이지. 그런데 말이 씨가 되었나 봅니다. 이래서 조상님들이 말 함부로 뱉는 거 아니라고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했나 봐요. 오빠 자식 같다고 말장난을 엄청 쳤는데 물론 남편은 코웃음도 안 쳐줬지만요. 무슨 내 자식이야. 내가 첫사랑 누나랑 이어졌어도 나이가 안 맞아. 남편의 말에 제가 흠칫해서 첫사랑 누나?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긴데 누구냐고 막 티격태격했어요. 남편 방에서 둘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린 남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접시에 과일 깎은 걸 담아서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심부름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이거요. 과일 먹으세요. 눈 부릅뜨고 저한테 접시를 내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머리는 완전 바가지 스타일을 해가지고선 제가 잘 먹겠다고 갖다 줘서 고맙다고 남동생의 볼을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 좋았는지 갑자기 배시시 웃어줬어요. 이것만 봐도 천성이 착하고 순한 아이였죠. 이게 저와 도련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출한 남편의 가족 구성과는 달리 저는 4남매 집안이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 그리고 저 순서였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이었고요. 저희 남매 중에는 큰오빠만 공부를 좀 했어요. 개천에서 난 용마냥 학업에서 늘 두각을 드러냈고 대학도 척척 붙었었고요. 자기를 따라 동생들도 공부 솜씨를 발휘하기를 그렇게 바랐지만 애석하게도 저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가 전문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큰오빠의 지원 덕분이었는데요. 학문에 큰 뜻이 저는 없었어요. 공부 자체에 원래 흥미가 적은 머리인 것을 큰오빠에겐 미안하지만 어찌하나요. 취업의 뜻까지 없었던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손 꼭 부여잡고 둘이 덜덜 떨었어요. 먼저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임신 사실 밝힌 것은 저희 집 쪽이었고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너무 두려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서두르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식구 늘어나는 거 나는 환영이야.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것 없어. 해보는 건 언제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오히려 반색해 주셔서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몰라요.
저희는 어느 연립주택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 작은 오빠, 언니가 모두 만나는 상대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 생각들도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모아뒀던 자금을 저에게 지원해 주었어요. 한동안 생활비로 쓰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이 오빠 언니란 사람들이 생색내서 가끔은 배알이 꼬이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일이었죠. 동생을 위해 고민 없이 나서준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웃기게도 당시 만나던 상대들하고 나중에 다 헤어졌어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됐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술주정 심하게 하는 걸 알게 돼서 몹쓸 버릇 가진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헤어지게 됐답니다. 결혼을 선봐서 하게 된 것도 둘 다 똑같아요. 생각해보니 재밌네요. 남편은 아직 졸업 전이었기에 열심히 학교 다녔고, 저는 양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태교에 힘쓰며 지냈어요. 이때 어머님께 요리 몇 가지도 배워놨었네요. 지금까지도 잘 써먹는 요리법인데 저희 친정엄마도 솔찬히 요리 솜씨 괜찮았지만 시댁 어머님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강한 생활력만큼이나 손재주도 따라오셨나 봅니다. 얼마나 생활의 지혜가 넘치셨던 분인지 몰라요. 당시로 봐도 어린 나이에 임신,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으나 가족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저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저희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축복받은 체질이었는지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거의 없었고 튼살로 인한 고생도 크지 않았어요. 주변에 보면 출산 후 뼈가 뒤틀려 고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고통을 무마하기 위한 가짜 행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퇴원해서 일단 저희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봐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라서요. 그리고 저는 불과 하루 뒤, 바로 다음 날에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려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시장 가시기 전에 동네 미용실 들러서 친한 분들과 담소를 나누셨다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같이 계셨던 아주머니들이 들으셨대요. 출산한 며느리 갖다 주려고 반찬 몇 가지는 이미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재료 사러 시장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표정이 아주 밝으셨대요. 그 나이에 벌써 할머니 된 거냐고 아주머니들은 놀리듯 그러셨지만 개의치 않아 하셨고 정말 기쁜 얼굴로 손자 생겨서 행복하다며 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분인데 왜 하필 그 가시는 길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상태를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전 너무나도 무서웠네요. 나의 눈앞에 곧 숨이 멎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식은땀이 나고 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회고를 하여도 애잔함과 슬픔 사이에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당시에 어렸던 저는 어떻겠어요. 별 수 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서웠던 감정이 들었던 게죠. 차마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기도 겁이 났는데 그나마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정신을 다잡았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손주 보고 가셔야죠. 저희 두고 지금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과 함께 토해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음성으로 들려드린 내용이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런 천하의 등신. 두고두고 후회할 줄을 모르고 어리단 것을 앞세워 그 순간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저라면 어머님께 그딴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 애정어린 인사나 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리는 단어 한마디라도 뱉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섬뜩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얼른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하는데 도무지 믿어질 수가 있어야죠. 넋이 나가 있던 남편은 벼랑간 울분을 토해냈어요. 진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찢어질 것 같은 울분을 토했는데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고생만 하다 가셔서 어쩌냐. 아무 걱정 말고 가세요. 내가 우리 집 지킬 거야.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집 그거 지킬 거고 우리 집 재산 내가 다 지킬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엄마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못난 자식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 남편 옆에서 저는 훌쩍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공허한 눈빛, 그 안에서 눈동자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게 애처롭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살짝이지만 달싹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분명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 역시 깜짝 놀라 저랑 어머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떨리는 심정으로 제가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 몸을 붙였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끝내는 제가 어머님 입술에 귓가를 가져다 댔어요. 그때 미약한 숨결이 닿아왔습니다. 대략 이런 소리로 들려왔어요. 막내, 미안한데 부탁해. 막내를 꼭 좀. 흐릿흐릿한 숨결 사이로 뱉어진 단어들을 문장으로 연결하면 아직 어린 도련님을 부탁한단 말씀이었죠. 그 희미한 음성에 얼마나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을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식들 다 키워낸 부모가 된 입장으로서 보면 그때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힘 한 방울까지 짜내어 초인적인 의지로 유언을 남기셨음을 알 수 있어서 가슴이 더욱 아려옵니다. 그 어린 자식을 두고 어찌 눈이 감기셨겠습니까? 저는 어머님 눈을 보며 고개만 끄덕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곧 잦아드는 호흡과 함께 의식을 세상 밖으로 두셨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혀를 내두르는 화두는 어린 도련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앞으로 어째. 지형은 장가를 들어버렸고 이제 애기도 낳은 마당에 저 어린 동생을 어쩔 것이오. 아유, 참으로 난감하네.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게 된 도련님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짠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이 떠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죽은 사람 집에 갓 태어난 애기 데리고 들어가 사는 거 아니라고.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며 미신 신경 쓰는 엄마가 특히 걱정하셨지만 제가 강경했습니다. 남편이랑 살던 연립주택은 낡은 곳이라 어차피 오래 살 용도가 아니었고 교통이 좋아서 선택했던 것뿐이었기에 미련이 없었어요. 몇 달 뒤 고모님께서도 도련님 데려가시겠다고 저희가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마음 써주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고모님 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그리고 이미 같이 지내면서 결심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남편의 유일한 친형제, 저에게는 유일한 도련님을 이대로 안고 가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사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돌림자로 아이 이름도 지었어요. 남편과 도련님 이름이 성민, 준민이라고 한다면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을 준현, 나중에 태어난 둘째 딸의 이름을 준이라고 지은 셈이었죠.
일부러 제 도련님, 준민이의 이름에서 돌림자를 차용한 거예요. 앞으로 형제처럼 자라날 테니 말이죠. 저는 어머님의 유언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는지 역시나 돌아가시던 순간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관련한 악몽을 몇 년간 자주 꿨습니다. 그런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날이면 준민이에게 더욱 살뜰히 신경을 써주었던 것 같아요. 애가 뭘 알겠고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볼 때마다 측은했죠. 워낙 순하고 착했던 준민이는 저희 아들에게 정말로 잘해줬어요. 삼촌 조카 관계였으나 친동생이라 여기고 아껴주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둘째를 얻었어요. 그러자 준민이는 여동생 생겼다고 또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말썽 안 부렸죠. 교우관계 원만했죠. 학업 성적도 잘 나왔죠. 집안에서 자기 몫을 할 일도 척척 해냈죠. 정말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준민이 커가는 거 보며 많이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고 착하고 나무랄 데 없었죠. 다만 마음이 아픈 점이 있다면 저희 아들, 딸들이 그런 자기 삼촌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네요. 남편 일 다니는 동안 제가 3명 다 열심히 돌보았고 집안 살림과 애들 학교 다니는 거 전부 안 놓치고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 딴에는 저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 컸다고 지 엄마의 영역을 벗어나려 알아서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던 거죠. 기껏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제가 가계부 촘촘히 써가면서 아끼며 써온 돈으로 학원을 보내놓으면 무단으로 땡땡이 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때문에 아주 그런 전쟁도 없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나중 가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더라고요. 저에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보지 못했다. 학원차를 놓쳐서 걸어가느라 지각했다. 학원 교재를 잃어버려서 그거 찾느라 못하게 되었다 등등 변명도 하여간 가지가지였어요. 남편이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희 첫째를 미친 듯이 혼냈고 사춘기 자식 잘못 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걸핏하면 개판 5분 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를 쓰고 첫째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등학교 때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애가 성적이 너무너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태도도 불량한 편이라 했고 심지어는 IQ 검사에서 2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저희 첫째 왈 검사를 장난으로 풀었대요. 학교 친구들은 전부 진지하게 임했을 텐데 너는 왜 그랬냐고 제가 또 물었을 때는 몰라. 걔는 걔네고 난 나잖아. 그냥 장난으로 풀었는데 뭐 어쩌라고. 재밌잖아.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눈앞이 그때 캄캄해졌어요. 얘가 왜 이러나.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러나. 그나마 학원이란 수단이 있어야 첫째가 작정하고 탈주하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학원 등록이라도 안 해놓으면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쏘다니기 바빴고 집에도 늦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둘째까지 말썽이었습니다. 얘는 또 어쩌다가 이상한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한숨 쉬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교복만 입으면 애들이 사탄이 되는 저주라도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저희 둘째, 어린 지지배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또래 친구들, 자기보다 2살 많은 오빠들하고 모여서 길바닥에 앉아 술 먹다 걸린 적도 있었어요. 집이 뒤집어졌었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릴까 하다가 그것만은 참고 둘째가 문제집과 바꿔먹어서 구한 화장품들을 죄 갖다 버렸어요. 그때 난리 쳐대서 그래도 충격요법이 통했나 싶었는데 우산이었죠.
도서관 가겠다고 해놓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 동전 노래방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상습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헛웃음이 나왔네요. 저희 집에는 준민이라는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됐어요. 온순한 성정에 머리까지 영특한 준민이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의 가슴은 이미 찢어 발겨져서 넉마가 됐을 거예요.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잖아요. 제 피부치 자식들인데 어떻게 준민이가 더 앞설 수 있었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도 아무것도 저에게 주는 것 없어도 오직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란 이유로 아들과 딸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민이에겐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애들이 자꾸 엇나가는 게 준민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워낙 공부머리가 뛰어난 선발주자가 있으니 제 아이들이 낙심해서 학업을 미리 놓아버린 건 아닐까 싶었죠. 부끄럽게도 그런 의심 어린 가정을 꽤 오래 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슬프게도 아주 한결같이 속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불효자식으로 끝내 자라나며 자기들의 그릇을 증명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싹수들이 보였음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루는 술 먹고 이런 얘기를 오죽하면 했었어요. 내 동생을 보면 사람은 성선설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게 틀림없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여보? 태어날 때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살면서 악을 접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성선설이잖아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악을 지닌 채 태어나고 살면서 선을 학습해 나간다는 것이 성악설이고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떨어지는 것에 제가 웃으면서도 가슴이 막 시렸습니다. 준민이는 소위 눈칫밥을 먹으며 컸어요. 제가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참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쉽지가 않았네요. 저희가 아주 부잣집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자식이 없다면 모를까, 좋게 쳐줘야 서민 가정인 집에서 아이들까지 둘이나 낳았으니 그 사이에 낀 준민이가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게다가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꽤나 드셌어요. 유독 기억나는 일 중 하나는 저희 첫째가 준민이의 돈을 몰래 훔쳐가서 썼던 것이네요. 학교 문제집 사라고 제가 줬던 돈이었는데 주말 내내 책상 서랍 안에 10,000원짜리를 보관했던 준민이가 월요일에 학교 가면서 그 돈을 찾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신발 신으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불안해 보이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간수를 못해서 주신 돈을 잃어버렸어요. 고개를 푹 숙여서 제 눈에는 정수리밖에 안 보이더군요. 10,000원이라는 큰 돈이 없어진 것도 그렇지만 방에서 없어졌다는 게 저는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준민이 정도로 똘똘한 아이가 돈 관리를 못하거나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했는데 저희 첫째가 범인이었습니다. 가방 앞주머니에 돈이 있길래 이게 뭐냐고 제가 거세게 추궁했더니 준민이의 돈을 훔친 걸로 슈퍼에서 친구들과 과자 사 먹고 남는 돈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희 첫째에게 사과를 시켰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입술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잘못해서 사과하는 입장인데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표정이 사나웠어요. 반면 준민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제 눈치를 얼마나 보던지요. 만약 저희 아이들이 조금 순한 편이었다면, 제가 조금 더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준민이가 눈칫밥 먹으면서 매일 주눅 들어 지내지 않았을 테고 아들, 딸들도 건실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준민이를 잘 따랐고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았었는데 사춘기 들어서면서 그렇게 됐어요.
형은 우리 아빠 동생이니까 그럼 삼촌 아니야? 삼촌인데 왜 형이라 불러? 그거 이상해. 뻔히 전후 사정 알면서도 첫째는 자꾸 모르는 척 야근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가 무슨 삼촌이냐고. 다른 애들은 삼촌이 용돈도 준다는데. 거짓말이지? 가짜지? 너 가짜잖아. 준민이가 그렇게 아끼고 잘해줬는데 받은 사랑 다 잊은 건지 첫째는 커갈수록 점점 엇나갔네요. 준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일이었는데요. 공부하느라 그 무렵 코피 쏟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준민이 생일 선물 골라서 생일날 직접 주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준민이 생일날 저희 애들이 준비해서 건넨 게 뭔지 아시나요? 샤프랑 컵라면이었습니다. 준민이한테 이미 여러 개 있는 데다가 필요하면 자기 용돈으로도 언제든지 금방 살 수 있는 샤프가 웬 말인가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이요. 제가 그걸 알고는 얼마나 당황했고 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준민이가 저랑 참 가까웠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준민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기 민망하니까 그냥 호칭을 생략하고 살았어요. 돌이켜볼수록 늘 미안한 점 투성이었네요. 고등학교 가서도 준민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어요. 중학교 때 지원을 해줬더라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같은 반이었던 애는 과학고를 갔다던데 저희 부부 눈치 보느라 일반고를 간 건 아닐까. 그런 점들이 참 아쉬웠습니다. 준민이가 용돈 타령 한번 안 하고 학원 보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요구 일절 안 하고 코피 쏟아가며 공부할 때 저희 아이들은 그저 준민이가 대학 가면 방 하나 생기는 거냐며 그걸 두고 미리 서로 싸우기나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지질이도 공부 안 하는 조카들한테 기놀려 살면서도 준민이는 끝내 해내고 말았어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야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말을 해주었죠. 준민아, 의대 가는 게 꿈이라며. 지금 문 앞에 와 있잖아. 이제 손잡이만 돌리면 되는데 뭘 망설여. 하지만 제가 가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너 걱정하지 마. 넌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마. 네 학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 그거 네가 걱정할 부분 아니야. 너는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공부 해나갈 생각.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부족한 우리 애들 눈치도 네가 볼 것 없고. 알았어? 준민이가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우는 소리 한 번 안 내고 잘 참으면서 강인하게 버텨왔던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기에 제가 끌어안아 주었어요. 등을 토닥여주며 고생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그런 칭찬을 계속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준민이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눈물이 고였고요. 남편이랑은 더 상의할 것도 없었죠. 의대가 꿈이고 성적이 된다는데 뒷바라지 못해줄 이유 따윈 없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동생 대학까지 보내니까 여한이 없는 것 같다. 살기 팍팍한 날들이었지만 이걸로 보람이 느껴지네. 남편이 회사 생활에서 사정이 안 좋았던 시기였기에 더욱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준민이 위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나서줘서 고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었네요. 이미 저에게 준민이는 제 자식 같은 존재였고 오랜 식구였는 것을요. 준민이의 의대 진학 소식에 친정집도 한바탕 난리였어요. 전혀 몰랐는데 걔가 어떻게 그 정도로 천재였냐면서 이러다 집안에 의사 생기는 거 아니냐고 전부 호들갑 떨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준민이는 의대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긴긴 수련 과정의 단지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그토록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한다는 걸 주민이 덕분에 처음 알게 됐죠.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도요. 회사를 나온 남편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신규 브랜드 체인점이었고 번듯한 홀도 있는 매장이었어요. 나름 크게 차렸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너무 치킨집이 과하게 몰린 상권이었던 게 패착이었는지 어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장사 초보니까 대인 것이겠죠. 불행 중 다행은 망한 것을 금방 깨닫고 오래 끌어안기보다는 금방 접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손해액이 불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네요. 저희 아이들 모두 성인 됐을 때 저는 마트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발 앞서 친구가 공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들, 딸 모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까짓 곳들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빚만 쌓여있는 저희 집 사정이었으니 아이들 학업 중단시키지 않으려면 저희 부부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까지 대학이라도 열심히 다녔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어쩜 그렇게 둘 다 똑같았을까 싶네요.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놀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그놈의 게임, 친구, 술. 딸은 허리라도 숙일까봐 무서운 똥꼬치마 차림으로 놀러 다녔고요. 너는 그런 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녀? 대체 누구 보여주려고 자꾸 옷 같지도 않은 걸 입고 싸돌아다녀? 엄마, 제발 간섭 좀 그만. 그냥 자기 만족으로 입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진짜 짜증나. 차라리 알바라도 열심히들 해볼 것이지. 사춘기 무렵부터 지 부모 속을 그렇게나 썩이더니 커서도 아이들은 똑같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던 남편, 많이 열받아서 딸한테 엄포를 놨었죠. 너 정신 안 차려? 다 큰 여자애가 무슨 추태를 그렇게 부리고 다녀. 꼬라지가 맨날 그게 뭐야?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무단으로 외박하기만 해봐. 무조건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한테 날 잡아서 크게 혼난 딸. 조금 정신 차리나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택시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넘게 썼더군요. 이거 뭐냐고 물었더니 외박 안 하려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은 시간마다 택시 타고 돌아왔다는 대답. 너무 기막혔어요. 저희는 돈 버느라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도대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려는 신용조차 안 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과 눈물겹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내심 생각한 적은 있었대요. 모범생 주민이랑 같이 키워서 패배감을 느낀 아이들이 엇나간 건 아닐는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자식 교육과 더불어 타고난 성향들도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작은 오빠네 둘째 딸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워졌는데도 그럽니다. 거기는 진짜 어디 TV나 영화에 쓰라고 소재로 제보해도 되는 딸이에요. 물론 장르는 막장이죠. 이토록 머리 싸매고 몸 힘들게 일하면서 저희는 그나마 돈 쓰는 보람을 준민이에게서 찾았습니다. 준민이는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의 뒤처짐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학교 공부할 적에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얼른 병원에 들어가길, 빨리 그 인턴인지 뭔지가 돼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했어요. 준민이가 공부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계절마다 보양식 먹이면서 성의껏 돌봐줬지만 매번 힘들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드디어 준민이가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준민이보다 제가 더 떨었을 거예요. 이제 꽃길만 걷는 준민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아니, 병원에서 일하면서 애가 더 퀭해진 거예요. 너 얼굴이 이게 뭐야? 어제도 잠 못 잤다더니 불면증이라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잘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요. 멋쩍게 대답하는 것에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와, 이거 의사라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다시 처절하게 체감했네요. 준민이가 인턴으로 있을 때 저는 식자재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창고에 재고가 많이 남는 품목들은 저희 직원들이 일하면서 간식으로 먹거나 허락하에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준민이가 좋아하는 것이나 이거 갖다 주면 잘 먹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얼른 챙겨놨습니다. 때마다 주민이 자취하는 원룸에 가서 먹을 것 채워놓고 나오는 길에 집 청소 슬쩍 해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하루는 원룸에 들어갔더니 작은 상자 2개가 가운데 놓여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누가 유럽 여행 다녀오면서 돌린 초콜릿인데 고급인 것 같아서 받아뒀다고. 그리고 하나는 병원 근처에 유명한 가게가 생겼길래 자기가 가서 매일 한정으로만 파는 구움 과자 세트를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민이가 적은 내용, 저희 아이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들, 딸 모두 어렸을 때부터 유난스레 주전부리류를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준민이는 늘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저희 부부는 그러지 말라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더 먹게 해주고 싶다며 그랬던 준민이었는데 이렇게 다 커서도 아이들 챙기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거 들고 집에 가면서 그날 눈물 꽤나 훔쳤어요. 갑자기 지난 세월이 저를 바람처럼 훅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분명 차곡차곡 시간을 지나며 살아왔건만 문득 제가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월에게 서러움 또한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과 데이트하며 첫눈을 맞던 그 아가씨 시절의 순정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는데 몸이 늙어버린 것에 서글퍼졌어요. 남은 인생 후회를 더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살자는 생각 또한 했죠. 저랑 남편 둘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을 썼던 게 도합 10년이었나 봐요. 햇수로는 11년을 버티고 나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게 됐죠. 저희 아이들 자기 앞가림 변변치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였으나 빚을 다 갚고 여유를 찾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어요. 번듯한 의사로 자라는 준민이가 저희 가족들, 제 친정 식구들까지 건강검진 한 번씩 받으라고 권유했을 때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 마음 있는 가족들이 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 다니느라 피곤한데 건강검진하겠다고 하루를 통으로 써버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생전 그런 것 안 받아도 문제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검진받은 가족들 중에 대단한 이상소견이 나온 사람이 없기에 저도 안심이 되었죠. 적어도 가족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처음 준민이가 건강검진 얘기 꺼낸 후로 거의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그냥 바로 예약 넣어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겠어요? 아유, 뭘 또 따로 해준다고 그래. 됐어. 네가 날 모르니? 그 세월 동안 별의별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어도 크게 탈 한 번 난 적 없었던 슈퍼우먼이 나야. 형수님,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로 날짜 이미 지정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목이 살짝 튀어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 그거? 난 그때도 말했지만 내 눈엔 잘 모르겠던데. 어쩌다 붓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종합검진 예약 잡아서 날짜 알려드릴게요. 맞춰서 오세요. 준민이가 이제 다 컸다고 단호하게 굴 줄도 알더라고요. 하긴 세월이 얼마인가요?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되어 정진하고 있고 저를 어느새 자연스레 형수님이라 부른 지도 오래였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으려니 정말 준민이한테서 건강검진센터 예약 잡은 내용이 날아왔습니다.
이걸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고 따라서 갈 의사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준민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저 아직까지 건강검진 안 받은 거 마음에 담아뒀다가 연락을 해온 것인데 무시하기란 쉽지 않더군요. 일반 종합검진을 따로 신청해서 받으려면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이 거절할 수 없어 검진 날짜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심하게 간 것인데 막상 설문조사에다가 심전도 검사에 피를 왕창 뽑히니까 점차 긴장이 되더군요. 부인과 검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설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살짝 불안감도 느꼈어요. 제가 이런 것까진 안 해도 된다고 주민이한테 분명 그랬는데 위내시경 검사 코스까지 있었어요. 수면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누우니까 갑자기 두려워졌는데 잠드는 게 놀라울 만큼 순식간이었어요. 어라? 하고 눈을 뜨니 이미 다 끝나 있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서 어질어질하게 있다가 위내시경 결과를 간단히 우선 통보받는다 해서 설명 들으러 갔는데 의사의 표정이 대번에 좋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내시경 결과 이상한 게 발견되었다고 조직검사 진행해보자는 얘기에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서 남편에게 차마 말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늘이 노래졌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몇 기인지 그런 건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않더군요. 우선 남편이랑 아이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건강 이상은 생각도 못했던지라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 준민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외과에 연락해서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 바꿔놨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날 제가 시간 맞출 테니까 상담 같이 들어요. 불안함이 일부 해소되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준민이의 말이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망과 비관에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데도 저한테 억지로 종합건강검진 받도록 시킨 준민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건강이 제일인데 제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준민이가 저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암 발견에만 그치지 않고 준민이는 정말 놀라운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제 병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는 어디 TV 속 드라마에서나 봤던 병실이 존재한다는 것에 또 그런 곳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빽이 있어서 이런 병실을... 이거 다 돈 아니니? 형수님이 제 은인이시고 제 엄마 같은 분인데 제가 그럼 이 정도도 못 해드려요? 아무렇지 않게 준민이가 대꾸하는 것에 저는 말문이 막히며 속으로 감동이 밀려왔어요. 수술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암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냈기 때문에 문외한이었습니다만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암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2기 초라고 했습니다. 조기도 1기도 아닌 2기였다니. 제가 무심코 놓쳤을 신호들이 위암 증상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줘서 고맙다고 저희 둘째가 주민이에게 그런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도 많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다 가족이고 한 식구다 싶었네요. 제 분수에 차고 넘치는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준민이랑 둘이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형수님이 너무 젊다 못해 어린 나이셨잖아요. 제가 딱 그 나이 됐을 때 체감이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바로 아이 낳은 것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그런 와중에 배우자 동생까지 맡아야 한다면 그 누가 그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형수님께서 지고 살아오신 것인지. 그저 묵묵하게 저라는 존재를 당연하게 집에서 받아들여 주신 게 감사하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전 항상 형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준민이가 담담하게 하는 말을 듣고서 제가 어찌 울음을 참을 수 있었겠어요. 쌓아온 지난 세월이 어느덧 30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지만 모두 지나와 보니 저에게는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귀여운 바가지 머리를 하고서 앞니가 빠져있던 그 꼬맹이 도련님이 어엿한 의사가 되어 저의 목숨을 살리다니.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고마워. 네가 날 살린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휴, 형수님,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저요, 앞으로 두고두고 형이랑 형수님께 은혜 갚을 테니까요. 저한테 뭐 은혜 갚으실 새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뭐? 아이고 참, 너도 참, 네가 잘나서 의사 됐지. 우리가 잘나서 네가 그렇게 됐니? 우리한테 갚을 은혜가 뭐 그리 많다고. 저 은혜 갚으려고 성공할 생각한 거예요. 말썽쟁이 조카들이 공부 안 하니까 저라도 속 안 썩이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의대도 진학한 겁니다. 준민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지난 고생들이 다 씻겨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부쩍 건강관리 신경 쓰고 있죠. 제가 식습관, 생활습관이 은근히 엉망이었더라고요. 열심히 병원에서 근무하던 준민이는 모두가 다 아는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나게 바빠지게 됐죠. 어쩌다 보니 근 2년 가까이 준민이를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은 자주 했지만요. 자기 못난 조카들 챙긴다고 준민이가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몇 번 줬어요. 그런데 은근히 저희 아들, 딸도 뭔가를 느낀 눈치입니다. 전에 없이 조용히 직장 생활들을 하네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되니까 제발 저희 아이들이 쓸데없는 데 빠지지 말고 성실히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준민이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지멀쩡한 의사놈이 왜 빨리 결혼 안 하냐고 저희 남편이 들들 볶았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한테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다고 인사드리겠다면서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서 준민이가 저한테 따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형수님 은혜를 더 체감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전보다 더 많이 체감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드네요. 저 결혼하면 더 잘해드릴게요. 잘 사는 모습부터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말 한번 기깔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더 잘하니까 예뻐 죽을 수밖에요. 어떤 짝을 데려오던지 준민이 안목이라면 제대로 골랐을 테니 이미 반쯤은 안심입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든지라 얼굴 모습이 선명하지 않을 때마다 사진을 들여다보면 환히 웃고 계시는데 하늘에서도 그러실까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유언에 대고 그 당시에 소리내어 못 드린 대답을 크게 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님. 도련님은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요, 제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